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크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TV를 통해서는 몇 번 뵀습니다만 오늘 라디오에서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예, 저도 저녁 라디오 진행자였는데 이렇게 패널로 또 나오니까 저도 좀 새롭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먼저 뭐 한 일주일가량 벌써 이제 내일이면은 대선 투표를 한 지도 일주일이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 대선 투표를 지켜보시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느끼셨겠습니다만은 그 눈 터지는 개가바둑이란 말이 있죠. 왜 그 중국의 커제 1인자를 우리 뭐 그 신진석 구단이 막 반집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꼭 반집 승부는 후유증이 커요. 네. 아유 지면은 그 한수만 잘 뒀습니다. 또 이겨도 하마터면 질 뻔한. 이래 반집 승부가 화제가 되는데 이번이 이제 반집 승부 대선이다 보니까 이 후유증이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뭔가 확실한 시대 정신이 읽혀졌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치의 세력 균형, 어떤 균형과 조화라는 덕목에 오히려 더 그 무게를 더 주신 것 같고 그런 만큼 앞으로의 어떤 5년의 정권이 어떤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치열한 공론의 장 또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지지층도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득표가 과거와는 조금 예전만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제3당으로서 양당의 거대 정치 구조 속에서 조금 버거운 모습이 아니었나 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뭐 항상 그랬습니다. 굳이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는 거는 여건이 많이 다른데 그 당시에는 국정을 농단한 주범이 매우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어떤 개혁의 정부를 원했고 거기에 정의당의 그 부력이 같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개혁의 어떤 풍부한 자산으로 인식됐고 그래도 승부에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개혁의 피로감과 정권 교체냐, 개혁의 지속이냐 이런 어떤 그 양상 속에서 유달리 어떤 그 양극화가 심화됐고 또 그런 가운데 정의당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2%대지만은 지난 선거의 6%대보다는 오히려 존재감이 커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두 후보의 표차보다는 많이 표를 받았으니까요.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지금 공격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이 모아주신 80만 표도 적은 게 아니라 소중한 표다. 이걸 또 미천으로 해서 앞으로 진보 정치가 우리나라의 이제 불평등과 또 젠더 평등 또 그걸 넘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자기 자리를 더 확실하게 지켜라. 이런 어떤 그 소명으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이제 독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건의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오늘 하루 종일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내일 어쨌든 뭐 이미 윤 당선인 측에서는 사면을 건의한다라고 했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좀 비교할 만한 게 2007년에 그때 대선이 있었고 당시에 이명박 당선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서 건의한 게 사면입니다. 근데 이게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 간에 큰 쟁점이 돼 버렸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그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사면을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집권해서 해라. 왜 나가는 대통령한테 이걸 하라 마라 하는 수모를 주냐. 여러분들이 승리자다. 여러분이 사면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굉장히 이 문제가 이명박 당선자와 노무현 대통령 간에 큰 충돌을 겪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네. 비서실장인데 이렇게 어떤 그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 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읽혀지지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새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면에서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현직 대통령한테 하고 나가라. 이런 건 우리 정치에 그다지 좋은 선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만약에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신구 정권 간에 이것이 어떤 대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국민 화합 조치로 네. 첫해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정권은 그냥 잘 보내주는 게 더 정치 도의에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할 윤석열 정부에서 차라리 하는 게 나은데 지금 네. 상태에서는 이게 현 정권에 대한 압력으로 비춰지고 이게 서로 이제 갈등을 고조시킬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꼭 집권 초에 그 인수위 기간에 말입니다. 이런 일로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청산한다 또 어깨에 장뜩 힘이 들어가서 그 현 정부가 마무리하고 있는 와중에 부딪힌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에 굉장히 어떤 나쁜 선례로 지금까지 예. 여러 번 나타났던 예.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예. 이제 부딪힐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것부터 옛날엔 자료 파기한다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가 뭐 또 큰 사업에 계약서 서명하지 마라. 뭐 별의별 게 다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 신구 정권이 같이 자제를 하고 서로 간에 계승과 발전이라는 이런 어떤 국가의 연속성에 주목을 해야지 우리 정치가 양극화 정치가 보다는 매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쟁점이 있는 사안보다는 화합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 의제를 먼저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제기하고 예. 만약에 이런 어떤 사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게 있다면은 집권해서 하신다. 예. 이런 게 어떤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오늘 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사면 100%다.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이 사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면을 압박하는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그 김경수 또 뭐 더 나가서 뭐 이석기 전 민중당 그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임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네. 이걸 갖다 신구 정권 간에 이걸 흥정물이나 무슨 대상화한다? 저는 그런 말 자체가 불손하다. 예, 이런 것들은 국민화 통합 정부를 외친 윤석열 당선자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이 네. 점을 분명히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오늘 나온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윤 당선인의 집무실 후보지로 네. 서울의 광화문 청사가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예. 지금 뭐 경호 또 보안 예. 여기엔 뭐 아주 좋은 위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청와대냐 아니면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청와대가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섬으로 이렇게 국정이 밀실에서 운영이 된다는 폐단을 없애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 이래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예.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도 군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지금까지 오중경비 그 경찰과 군 경호처가 다 투입돼 가지고 아주 첩첩히 애워싸는 군 기지처럼 운영해 와 가지고 고립감이 심화된 건데 네. 국방부는 그야말로 더 심한 군사기지예요. 거기엔 그 전쟁 지휘 시설이라든가 각종 뭐 헬기장 또 일부 전력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장소가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군기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청와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더 고립된 용산이 고려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일단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는 원래 취지에는 어긋납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청와대 자체를 시민화해서 그 여러 가지 비서동이라든가 예. 그 안에 넓은 어떤 그 잔디밭도 있고 어떤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화하고 개방화함으로써 시민들 속에 대통령이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개선 조치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지금 윤석열 당선자 보면은 2달 후에 이제 출범할 정부예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그 저 전셋집 먹고 해서 쩔쩔매는 것 같단 말이죠. 대통령이 어느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지금 전셋집 구하러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폐쇄적인 어떤 그 장치를 걷어버리고 그걸 시민화하면서 굳이 청와대 시대를 마감해야 되겠다면은 시간을 걸리는 일이니까 준비 과정을 좀 가지셔서 예, 그렇게 하셔도 안 늦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요. 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은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현재 그 청와대 외곽 경비를 조금 다소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방된 공간을 좀 늘리면은 예. 그것만 해도 시민들과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청와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예, 그렇죠. 그 광화문 시대로 하고 온다 뭐 그 정부 청사 빌딩으로 온다 그럴 때는 뭐 대통령이 퇴근 후에 호프집에 가서 우리 청년들 만나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어떤 그 대통령상을 그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 청와대 근거에 호프집 다 허용해주고 인허가 풀어주고 예. 거기에 지금 뭐 지대공 미사일부터 아주 뭐 최고의 어떤 군사 무기가 쫙 깔려 있거든요. 예, 이런 군 기지를 이제 저기 개념을 바꾸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청와대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들 불이익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예. 가까이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도 많고. 그 우선 그분들을 동반자로 해서 주변의 경기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러면 집값도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청와대를 개방하는 방법도 있는데 국방부로 들어가면은 더 안 보입니다. 또 다른 청와대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국방부는 뭐 완전히 그 군기지와 똑같이 위병소가 있고 또 민간인 출입 통제 뭐 신원조회가 돼야 되는 데니까 예. 이거는 결국은 도루묵이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왜 이 달라지겠죠. 얘기가 뭐 나왔는가 생각해요.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도. 그런데 대통령을 위해서 국방부를 개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방부로 들어가신다면 국방부는 보호받아야 될 어떤 국가안보 국방부 청사에 뭐 다른 데로 시설이니까. 옮겨가는 것도 있어요. 그 같이 같은 시설을 공유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국방부 시설도 그 최근에 그렇게 뭐 합참이라든가 국방부 시설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그게 그 특수 시설이라 돈이 많이 들고 그 유사시에 북한이 EMP탄이라고 전자기 펄스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방호 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건물 하나 새로 짓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근에 용산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가니까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건 또 미국하고 좀 협의해야 될 사안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용산 시대건 광화문 시대를 연다. 전 찬성이에요. 그러나 준비를 좀 잘해서 해야지 당장 2달 후에 이것을 바로 뭔가 그 큰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광화문 시대 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지금 오늘 뭐 김정대 의원 나와 계신데 대북 전문가시니까 북한의 ICM 추가 발사 내용과 관련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미 양국이 북한의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위해서 추가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징후들이 포착이 된 겁니까? 일단은 동창리에 그 전에 우리가 알던 핵 미사일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가 최근에 국가 우주개발국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를 다시 하고 미사일 발사도 가능해지는 이런 어떤 상황이 1차로 드러났고 또 한 가지는 평양의 순환공항에서 또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 건축이 최근에 노출이 됐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과거에는 이런 건 특수정보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관리하는 정보인데 지금은 다 오픈하고 있어요.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면은 며칠 날 쳐들어올 거다. 러시아군이 어디까지 왔다. 이런 거를 미리 다 그 공개해가지고 오히려 정보에서 앞서 나가는 걸 과시하는데 똑같은 양상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공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순수 군사적 목적에서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정치 심리적 차원에서 북한을 관리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가 않고 한미연합 정보자산이 결국은 찾는 능력이 북한의 숨기는 능력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이미 북한에서도 이런 ICBM 발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나라예요. 뭘 쏘면 우리가 네. 분석하기도 전에 다음날 고화질 동영상으로 다 틀어주고 그 재원까지 싹 공개하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나라거든요.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쏜 두 번의 미사일 발사 시험 ICBM 정찰위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쩐 일인지 과거에 북한 그런 행태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며칠 있다가 정찰위성이래요. 이렇게 모호성의 전략이 최근에 보이니까 이번에 거꾸로 한미가 더 명확하게 예, 그것을 확인해주고 공개해주는 예, 이런 양상으로 최근에 한반도 정세에 묘종의 변화가 보인다. 예. 이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런 세계 정세 변화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예. 자,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돼 있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 아니냐 네.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미 거의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북한도 국제 정세 세력 균형의 변화, 지정학의 어떤 민감한 부분들을 관찰하고 다시 존재감을 과시하는 쪽으로 큰 전략적 틀을 짜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시험받고 있는 양상에서 또 미국의 패권이 옛날 같지 않다는 이런 어떤 북한의 노림수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5월부터 4월 광명설 태양절이죠. 예, 예. 예, 김일성 주석 탄생일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소 이제 공세적 국면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탄도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북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ICBM 발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위험성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게 좀 잘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예.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한미 양국이 이렇게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은 작년 노동절 열병식에서 나온 신형 ICBM 화성 17호가 그때 모형이 공개됐어요. 예. 근데 그것의 신뢰성을 실제로 보여준다. 그래서 13,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한 미국의 전역을 정밀하게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과시해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런 부분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다 북한은 종합 세트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런 점에서 하나의 어떤 미사일 종합적인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아키텍처 이런 부분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억제가 불가능한 위협이 이제 한미연합 대응 능력을 초월한 이런 어떤 군사 강국이고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을 단결시키고 위협을 가한다는 이런 전통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예, 새로운 전략은 아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당장은 이제 안보 정책에 있어 중요한 화두가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공언대로 다층 미사일 방어로 할 건지 킬체인으로 할 건지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도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받게 될 텐데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은 과제죠, 사실. 일본까지도 지금 최근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네. 북한은 3가지 전장을 준비합니다. 한반도 전장, 태평양 전장, 범지구적 전장. 이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이걸 다 수행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거기에다 이제 우주 정찰위성까지 한 우주 강국 여기까지 국가 목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말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로켓 발사, 더 많은 전략적 공세 이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또 북한이 하던 짓 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조금 더 긴장해서
예, 조금 더 우리 어떤 안보 정책을 점검하고 또 이런 북한의 어떤 도발적 행동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 이유를 제거할 수 있는 평화적 접근 방법은 없는가. 이런 정책 수단을 다양화하고 우리 외교의 자산을 늘려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국가가 노력할 일이 참 많은데 윤석열 당선자가 숙제가 많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3,0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한다면은 이 화성 17호라고 이제 이게 모형만 보여줬다고 했는데 이제 네. 이게 실제로 시험 발사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한다면은. 이번에 최근에 처음 발사한 거고요. 예. 지금이 이제 이게 전 세계 괴물 미사일이라고 가장 규모가 큰 예, 덩치가 큰 미사일이거든요. 거기서 탄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캡슐이 열리면 여러 개의 탄두가 뿌려지고 각각 목표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화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신뢰성 있게 보여줬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할 수 있는 예. 그렇게 시간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어떤 정책적 재검토를 조금 더 절박하게 한미 간에 논의해야 될 것으로 네. 봅니다. 뭐 윤석열 당선인의 어쨌든 뭐 북한에 대한 대응 정책이 좀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어쨌든 뭐 집권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은 상황인데 말이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차기 정부가 수립을 해야 할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과 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